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락사무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대사관을 둘 텐데 남과 북은 외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서로 간에 연락기관을 두게 되면 관계 정상화를 상징하는 셈이 되겠죠. 이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은 폐쇄된 개성공단에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이 경협사무소에는 남북의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항들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이 같은 형태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정식으로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끼리 당국 간의 연락을 주고받는 대표부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영사 기능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지난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에 따라 판문점에 설치됐었지만 이후 남북 직통 전화 수준으로 전락했던 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판문점에 설치되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와 함께 화해와 평화의 길로 접어든 새로운 남북 관계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진 뒤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기구가 탄생했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때는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고 6.15와 14 공동선언 때는 각각 장관급과 총리급 회담의 정례화로 이어졌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과는 별도로 남북 당국 간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각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바로 그곳 판문점에서도 평화의 집이죠. 지은 지 오래돼서 이곳저곳 손을 봤는데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볼까요? 이재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남북 정상이 동시에 입장할 회담장 문을 열자 둥근 탁자가 나타납니다. 석 달 전 남북 고위급 회담 땐 직사각형이었지만 타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정상 사이의 거리인 탁자 폭은 회담이 열리는 올해를 뜻하는 2018mm입니다.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고 남북이 함께 둘러앉아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회담장 왼쪽에 남측 대표단, 오른쪽엔 북측 대표단이 앉을 예정입니다. 탁자 좌우엔 의자를 7개씩 놓았고 뒤편엔 배석자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양 정상이 앉을 의자 2개는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앉을 의자가 더 크고 등받이 윗부분엔 독도까지 표시한 한반도 문양을 새겼습니다. 탁자 너머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할 때 오를 단상이 있습니다. 벽에는 본래 한라산 그림이 걸려 있었지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그림으로 교체했습니다. 회담장 바깥 로비와 연회장에도 남북의 산과 바다가 펼쳐집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평화의 집 1층 로비엔 서울의 명산 북한산 그림이, 연회장엔 북한과 마주한 서해 백령도 앞바다 그림이 걸립니다. 한옥 느낌으로 꾸민 회담장은 모란과 유채꽃, 비무장 지대에 있는 야생화 등을 달 항아리에 담아 꾸밀 예정입니다. 평화의 집은 지난 1989년 남북 회담 장소로 쓰려고 지은 3층짜리 석조 건물로 본 회담장은 2층, 연회장은 3층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으로 넘어오면 환영 행사로 우리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게 될지 관심이었는데 받는다고 합니다. 외국 정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제적인 관례로 표시했었던 것인데요. 유충환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다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사열 행사는 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군의 사열을 받게 되는 첫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다만 이번 사열은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판문점에 무기 반입이 제한된 만큼 예포 발사는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예우 차원에서 군의 예식 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1, 2차 정상회담에서 의장대 사열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레드카펫을 따라 도열한 인민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동열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의장대의 사열과 분열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내외신 언론이 역사적 순간을 취재할 프레스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판문점에는 소수의 기자들만 대표로 가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일산 킨텍스에 있는 프레스센터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오늘 둘러봤을 텐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프레스센터의 중심 통합 브리핑룸입니다. 조금 전까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판문점 영상이 들어올 대형 스크린을 점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축구장 크기인 프레스센터엔 기자 10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 취재단이 보내오는 기사와 영상, 사진들이 이곳으로부터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사용할 상황실, 인터뷰룸과 외신 기자들을 위한 번역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내 음향 음질을 위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가 가동되면서 각 방송사들의 취재진들이 입장해 중계석과 방송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네,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는 취재 신청한 기자들이 1,300명 선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많죠? 네, 3,000명 가까이 취재를 신청했다는데 외신 취재진도 800명이 넘습니다. 미국 CNN, 일본 NHK 등은 중계석과 독립부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은 걸로 해석됩니다. Honored that we have the possibility to be here to experience this summit. It is not unification, but maybe, possibly, and we hope very much for you that it is one step in the right direction. 내일부터는 회담과 관련된 정보가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1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면 5월 중순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죠. 보도 임명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4번째 미국을 방문한 정 실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협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사실상 핵 동결 선언이 나온 상황에 맞춰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비핵화 로드맵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을 급파한 배경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한편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실장에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남과 북의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최전방 마을의 분위기는 오늘 어땠을까요? 손병상 기자가 조용한 평화가 찾아온 강화도 최북단 마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강을 사이로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강화도 북단입니다. 맑은 날씨에 2.3km 떨어진 황해도 지역이 눈에 훤히 들어옵니다.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고 고기잡이 나온 주민들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산봉우리 근처에는 북한군이 설치한 대형 확성기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23일 새벽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하자 다음 날 북한도 스피커를 껐습니다. 어저께 그저께서부터인가 하여간 조용해졌어요. 얼마나 왕왕거리고 그냥 소리가 났다고요.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있는 최북단섬 교동도는 남북 확성기 전쟁이 멈춘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동식 확성기가 이곳에서 대북 방송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 상태입니다. 2년 전 대북 확성기가 다시 가동됐을 때는 북한의 포격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하면 제대로 쏜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때 가서 거기 때렸지. 뎁센. 남북 화해 분위기에 관광객의 발길이 늘면서 섬은 활기를 찾았고 실향민 사이에선 기대감도 번지고 있습니다. 뭐 피난 나와서도 고향 생각을 많이 그려져. 사실상 뭐 어려서 나와서도 지금 여기서 뭐 수십 년 살아서도 그래도 고향 생각이 제일 그리워요. 남북 대치로 늘 불안했던 최북단 주민들은 이제 진정한 평화의 봄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인지 오늘 통일 전망대와 임진각은 북녘 땅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얼굴 표정에서 묻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수영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수지도 있고 농민들이 저기서 농사 짓는 게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통일 전망대에는 가족 단위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진짜 내일 모레 굉장히 기대되고 서로가 그런 진짜 자유 속에서 서로가 왕래하고 함께 같이 살았으면은 이번 계기로 남한과 북한이 더 친해지고 이 통일이 얼른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땅 임진각에도 오후 내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삼촌을 기리며 이곳을 찾은 미국인도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Joy, because just a few months ago we really thought there was going to be a war. So I think it's a real miracle that peace is now coming. 누구보다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반가운 건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는 실향민들. 북한과의 왕래가 자유로워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100살이 넘었으니까 회담이 잘 돼서 왕래할 수 있고 또 전쟁도 안 하면 좋고.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내일은 최종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욱 기자, 내일 최종 예행 연습은 언제 진행되나요? 네, 최종 리허설은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공식 수행원들이 참여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일 오후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정의용 안보실장은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오늘은 남북이 합동으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방송 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청와대는 카메라 각도와 조도 등을 수차례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자의 행보가 생중계되는 게 사상 처음인 만큼 북측 선발대가 이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환영 만찬과 관련된 리허설도 진행됐는데요. 우리 측은 만찬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 공연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북측은 주메뉴인 옥류관 냉면 전달 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청와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청와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서 정상회담 준비에 진력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다가 직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남북 정상회담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잘 할게요. 네.
문 대통령은 내일도 공식 일정 없이 차분하게 정상회담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을 최대한 예우하는 표현을 사용한 건데 너무 과하다는 비판부터 협상 전략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파격적인 표현으로 칭찬했습니다. Kim Jong-un was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from everything we're seeing. 훌륭하다는 뜻의 honorable은 최대한의 존경을 담은 표현으로 보통 업적이 있는 사람을 예우할 때 사용됩니다.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살짝 비켜갔지만 표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Starving his people, killing family members. What did you mean when you called him that? We will be able to deal in a very open and honorable fashion with North Korea. 한때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표현을 쓴 건데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A negotiating ploy, a statement of position, buttering up your opponent. I mean, you could certainly say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가능한 빨리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그러기 전까지는 쉽게 합의해 줄 생각은 없다며 압박성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만들었다는 오늘 4월 25일은 북한에선 건군절 휴일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무력 시위까지 벌였는데요. 올해는 조용한 평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건군절 휴일이 바뀐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해 4월 25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타격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4월 25일은 1932년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 유격대를 만들었다는 날로 작년만 해도 건군절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 이상 휴일도 아니고 무력 시위도 없었습니다. 건군절은 인민군이 창설된 2월 8일로 변경됐고 그날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와 건군절을 분리한 건 항일 유격대를 인민군의 뿌리로 삼아 군을 신성시하던 선군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군부의 힘을 빼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입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전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나서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미국과 기본적인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교육과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이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국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연이은 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속보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측과 돈을 주고받았던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다음 주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9월 드루킹의 최측근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 돌려준 혐의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돈거래가 단순한 채무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00만 원 거래 외에도 조사할 내용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드루킹이 1월 17일 특정 기사의 공감수를 조작한 댓글도 당초 알려진 2개가 아닌 39개라고 수정했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통해 처음부터 특정 댓글의 노출을 늘리거나 공감이 낮은 댓글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조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조작에는 614개의 아이디가 이용됐는데 실제 경공모 회원의 것은 200개에 불과해 400개가 넘는 아이디가 도용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카페 3곳의 압수수색 결과 경공모 전체 회원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4,5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아이디뿐 아니라 도용된 아이디까지 사용했다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의심 아이디는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댓글 조작에 동원된 600여 개 아이디의 접속 기록 일체를 네이버 측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김모 씨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 PC를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TV조선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TV조선 기자 80여 명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며 본사 출입문 앞을 막아서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이죠. 네이버가 댓글 추천수 조작의 온상이 됐다는 것인데요. 네이버가 오늘 인터넷 댓글 조작을 막겠다며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드루킹처럼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한다면 여전히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발표한 매크로 방지 대책입니다. 공감, 비공감 수를 하루에 50번 이상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댓글 수를 한 기사당 3개로 제한하고 댓글을 달고 또 댓글을 달려면 1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까? 매크로를 다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할 수 있거든요. 한 명이 하나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기는 더 어려워졌지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 공세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자동으로 기억해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포털의 댓글 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댓글을 쓰고 완료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매크로에 기억시키면 댓글 다는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아이디로 번갈아 바꿔가며 수많은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목적으로 매크로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매크로를 만들려면 네이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텍킷 분석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네이버가 댓글과 추천수 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보를 수정해야지 댓글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드루킹은 이 같은 댓글 조작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성능 서버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댓글을 달고 공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내놓은 대책이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폭언과 폭행 의혹으로 이제는 딸들 이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쇼핑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물증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신자가 대한항공 비서실인 이메일입니다. 수신자는 한 해외 지점장, 제목은 사모님 지시사항 전달입니다. 메일에는 현지 물건 중 제일 좋은 걸로 2개를 구매해서 보내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의 카탈로그를 보내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사모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MBC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직원들이 총수 일가의 쇼핑을 위해 동원됐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겁니다. 이명희 씨는 대한항공에서 직책이 없고 지분도 갖고 있지 않지만 직원들을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린 겁니다. 모든 직원들이 오로지 회장 일가만 바라보고 일을 했고 조금이라도 눈 밖에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한항공에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일은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 물품 밀반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보안요원들이 조 회장 일가의 물품 밀반입을 눈감아준 것 아닌지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도 소환 대상이 조양호 회장 일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이명희 씨는 대한항공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 항공사가 택배 서비스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문제는 이렇게 총수 일가의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대한항공에서는 아주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비서실이 각 해외 지점장에게 보낸 공문 형식의 이메일입니다. 제목은 KKIP, 아이템 운반 관련 유의사항 재강조. KKIP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물건 운반과 관련해 메일 내용의 최고 경영층을 직접 언급한 점, 메일 수신자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아이템의 상세 내역이 적혀 있었던 점 등이 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서실 스스로 대한항공에서 벌어지는 총수 일가의 물품 운반이 밖에선 알아서는 안 될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최고 경영층 대신 비서실 코드인 DYS 아이템으로 표시할 것과 상세 내역은 적지 말 것,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설명하겠다는 지시까지 합니다. 또 지점장이 공항에서 물건을 직접 챙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메일이 작성된 시기는 지난 2008년. 이런 일이 최소한 10년 넘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관세청과의 유착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몰랐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들어가자 관세청은 대한항공과 세관의 유착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자동 집화 시설, 주로 신도시에 설치돼 있죠. 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이 시설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취재진이 비슷한 장비가 설치된 수도권 지역을 다니며 점검해봤는데 입구가 너무 크거나 문이 열려 있는 등 곳곳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임병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쓰레기 수거 시설을 살펴봅니다. 남성이 갑자기 사라지자 옆에 있던 동료가 다급하게 통화를 하며 수거시설 안을 확인합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을 점검하던 38살 조모 씨가 수거관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방당국이 수거관에 로봇을 투입해 5시간 넘게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교통사고 난 줄 알고 뛰어갔죠. 건물을 때려 박는 듯한 소리. 엄청 컸어요, 소리가. 자동 집화 시설은 진공 청소기처럼 최고 시속 90km 속도로 공기를 빨아들여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경찰은 조 씨가 점검을 마치고 시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제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공기를 보내라, 압력을 높여라, 말아라 뭐 이렇게 작업을 하나 봐요. 그 과정에서 뭐 실수가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계속 조사 중입니다. 사고 현장 근처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끼어 수거시설의 투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닫힌 버튼을 눌러봐도 꼼짝도 안 합니다. 부모 신분을 만들어가지고 솜 같은 걸 넣는다든가 만약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빨려 들어가면. 경기도 용인의 집화시설. 평소에는 이처럼 굳게 닫혀 있지만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기만 하면 사람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자동 집화 시설이 처음 도입된 건 1999년으로 초기에 설치된 시설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갈수록 협착은 많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공기압을 더 세게 빨아당겨야 될 것이고 고장은 더 빈번하게 날 것이고.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개인이 직접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실전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만 맞추면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반대로 틀리면 건 돈을 모두 잃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행성 도박인지 아닌지 논란이 큽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리마다 설치된 모니터를 사람들이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 화면엔 등락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가득합니다. 얼핏 보면 PC방 같지만
이곳은 이른바 외환거래 실전 체험장입니다. 호주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오를지 떨어질지 돈을 거는 순간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투자는 10분마다 한 번씩 최소 5,000원부터 최대 655만 원까지 걸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돈을 따는 방식입니다.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를 맞히기만 하면 건 돈의 8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면 돈을 모두 날립니다. 그 말이 금융이 바닥이랑 똑같아요. 바닥이 끝장. 단순한 투자 게임으로 생각해 발을 들였다가 거액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에이씨 100만 원 때렸다고. 이러면 한순간에 200, 300 그냥 날아가. 한순간에. 이 업체는 정식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적은 돈으로 외환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을 돕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형성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형법 247조 도박죄가 해당이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외환거래 체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불법 파생 상품을 판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단지 게임이나 도박에 불과한 만큼 불법 파생 상품 혐의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들으시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저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찰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체험장은 전국 80여 곳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8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공개하고 한국이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로 지난해보다 20계단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하락을 거듭해 2016년에는 7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스웨덴, 3위는 네덜란드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한국보다 낮은 45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과도하게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서 삼성생명을 콕 집어서 발언했습니다. 마침 현대차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은 순환 출자 구조를 모두 해소한 상황인데 삼성은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불과 1년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문제를 국회에 밀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몇 개를 제출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는 법 개정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과도하게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팔라고 발언했고 23일에는 그 회사가 삼성생명이라고 특정했습니다. 2명의 금감원장이 낙마한 상황이지만 금융개혁은 흔들림 없이 간다는 신호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삼성그룹은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순환출자 구조의 키를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포함한 32조 원어치. 최 위원장 발언대로라면 이 가운데 26조 원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삼성이 엮여있는 금융개혁 과제는 또 있습니다. 올 7월 도입될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로 금융회사가 고객 돈으로 그룹 계열사 부실을 떠안거나 순환출자에 이용하는 걸 막자는 겁니다. 금감원은 통합감독에 대비한 금융사들의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며 오늘 이들 간부진을 소집했습니다. 보험균이 마련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의 출자, 내부 거래 등 다양한 그룹 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삼성과 연관돼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에게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16개월째 비어있는 주한 미국 대사에 대북 강경파로 평가받고 있는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병헌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호주 대사로 내정됐던 해리스를 주한 미국 대사로 다시 지명한다는 겁니다. 호주 외교부도 해리스 사령관이 한국 대사로 재지명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낙관할 수 없다. 북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해리스 사령관은 대북 강경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지명과 인준 절차가 완료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볼턴 보좌관에 이어 한반도 정책 라인이 대북 강경파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사령관이 무모한 해법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현 시점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We want to bring Kim Jong-un to his senses, not to his knees. 사성 제독 출신의 해리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영토 분쟁을 강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해리스 사령관의 지명이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병헌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비부라는 물론 대표팀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유로파 3인방이 포진한 공격력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정규문 기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강한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이 빛나는 황희찬. 유럽 빅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권창훈. 소속팀에서 꾸준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 3인방의 맹활약은 고민 가득한 대표팀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또 주말과 수요일 선수 부상 당하지 않게 일일이 체크하면서. 신태용의 아이돌로 불리는 유럽 3인방은 지난 리우올림픽에서도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한 8강의 주역들입니다. 한 가지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전방과 측면, 공격형 미드필드까지 오가며 상대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들쭉날쭉한 교체 투입에도 웨스트햄에서 8골을 넣은 멕시코의 치차리토와 아랍에미리트 리그에서 29골을 터뜨리며 경기당 1골을 기록한 스웨덴의 베리와 비교해도 뒤질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F조에서 우리 대표팀의 공격력 수준이 독일을 제외한 다른 팀들에게 크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수 연결의 핵 기성용이 제 궤도에 올라올 수만 있다면 이들 3인방을 앞세운 공격력은 상대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어느 팀 하나 만만한 팀은 없습니다. 그래도 16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게 1차전 상대 스웨덴입니다. 과거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라는 슈퍼스타로 대변되던 원맨팀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갖췄다고 합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묘기에 가까운 환상골. 어떤 자세에서도 골망을 뒤흔드는 결정력. 국가대표로 넣은 골만 62골. 스웨덴 축구는 질라탄, 이름 석자로 대표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대표팀 은퇴 선언은 감독이 만류했을 만큼 스웨덴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 10경기에서 26골의 화끈한 공격력에 실점은 단 9골. 몇몇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던 팀 컬러를 조직력 위주로 개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새롭게 변신한 스웨덴 축구는 강호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월드컵 예선 탈락에 수모까지 안겼습니다. Don't have one single strong world-class player with Zlatan Ibrahimovic like they had 2 years ago. So it's more of a team.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주전 몇 명이 빠졌다고는 해도 최근 2차례 평가전에서 내리패한 데다 질라탄의 적극적인 대표팀 복귀 의사를 감독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팀한테는 위협은 될 수 있겠지만 스타팅 선발로 못 나왔을 경우는 오히려 팀을 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16강을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하는 스웨덴. 월드컵의 성패가 첫 경기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우리와 같은 조가 아닌데도 월드컵에서 관심이 가는 나라 중 하나가 이집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리버풀의 살라 때문이겠죠. 오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리버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은 살라. 날카로운 슈팅으로 AS 로마 골문을 계속 두드리더니 전반 35분 강력한 왼발 가마차기 슛을 골문 구석에 꽂아 넣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건드리지도 못하는군요. 전반 추가 시간엔 엄청난 스피드로 수비수를 따돌린 다음 감각적인 칩샷으로 빈 골대에 공을 집어넣습니다. 올 시즌 43번째 골로 단숨에 메시와 호날두를 제치고 유럽리그 최다골 단독 선두에 올라선 살라. 후반엔 팀플레이에 주력하면서 정교한 도움 2개도 추가. 친정팀 AS 로마를 상대로 리버풀의 5대2 완승을 이끌어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를 뒤흔든 원맨쇼에 살라의 발롱도르 수상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도박사들의 배당률을 보면 호날두엔 살짝 뒤지지만 메시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살라의 돌풍 과연 어디까지 볼까요?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월드컵까지 살라의 도전을 지켜보는 게 더욱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뭘 보여줄지 매번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죠. 오타니가 오늘은 뭘 보여줬을까요? 톱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휴스턴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오타니. 바깥쪽 꽉 찬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는데 구속이 101마일, 시속 162.5km가 나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가 던진 가장 빠른 공. 오늘 보여준 건 아쉽게도 이게 다였습니다. 4실점하면서 승수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20년 전 박찬호와 함께 뛰었던 올해 40살의 벨트레 3루 강습 타구를 잡아내나 싶더니 갑자기 웬 저글링인가요? 공이 뜨겁나요? 6번이나 공을 튕깁니다. 알고 보니 일부러 놓치는 척하면서 더블 플레이를 해보려 했다는데 심판이 속지 않습니다. 벨트레의 몸개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수가 투수에게 던진 공이 뒤로 빠지자 1루에서 3루까지 전력 질주. 알고 보니 파울 이후라 이미 볼 데드 상황. 어서 돌아가. 상대팀도 웃고 맙니다. 알자지라의 알타말이 수비 반칙으로 넘어지는데 바지가 살짝 벗겨집니다. 자세히 보니 수비수가 바지를 밟았군요. 살짝 민망했지만 민망한 건 순간 대가로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팀 승리를 이끕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외야 단장에 부딪히고 뒤로 구르면서도 공을 놓치지 않은 한화 양성호 선수의 수비. 오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쾌청한 날씨에 봄날 만끽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맑고 따뜻하겠지만 새벽엔 약간 서늘하겠습니다. 곳곳엔 안개가 만들어지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낮엔 오늘만큼 기온이 껑충 올라서 일교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요일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당일 판문점은 낮 동안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무난하겠지만 오전 한때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공기질이 약간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낮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10도 안팎, 한낮에는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25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 만찬에 디저트를 내지 말아달라 일본 측이 요구했습니다. 디저트 메뉴인 망고무스 위에 화이트 초콜릿으로 한반도기 모양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독도가 그려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작년엔 한미 정상회 만찬 메뉴에 독도에서 잡은 새우가 올랐다고 항의를 했었는데요. 디저트 하나보다는 이 전체 코스, 그러니까 분단 국가의 역사적 만남이라는 큰 틀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걸까요?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